저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랑 좀 교감 좀 나눠볼까요? 우선은 저기 중개사 자격증 갖고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다 있으시죠? 네. 경매교육을 좀 배워보신 분들, 딴 데서. 두 분은 제가 알고. 처음 배우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이랑 경매교육 하게 되는데, 오붓해요. 오붓한데, 오히려 저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제 소개는 천천히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어떨지 몰라서 이제 좀 잠깐의 기본적인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아시죠? 처음 듣는 분들은 괜찮아요. 좀 들으신 분들한테만 얘기를 해볼게요. 농지증이 있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요. 농지가 경매 나오면 특별 매각 조건이 있어서 특별 매각 조건에 따라서 농지증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일에 최고가 선언 받은 사람은 매각 결정일까지 뭐를 해야 되죠? 농지증 받아서 제출해야 돼요. 만약에 미제출하면 이때는 불허가 떨어지고, 이 불허가 떨어지면 보증금 몰취된다. 요거 대부분 아시죠? 네, 다 아시더라고요. 자, 이 얘기 지금 모르시는 분 잠깐 손 들어주세요. 좋아요. 좀 천천히 들으셔도 돼요. 두 분은. 중개사 자격증 없으시죠? 있어요? 있는데 몰라? 여기도 없어요? 예, 좋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시죠? 그럼 다시요. 그러면 본인이 최고가 선언 받았고 농지증 신청했더니 안 주더라. 언제 안 줍니까? 네? 농지증 내가 신청했더니 언제 안 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사 공부할 때 이거 다 배웠어요. 중개사법 시간에. 근데 농지증 신청할 때 언제 농지증 안 나오나 이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보면 저도 참 고민이 돼요. 이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게 헷갈려요. 이런 게 지금 많이 막히는 거죠. 자, 다음은 다른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교재 보면 써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경매 절차에서 8주를 넣어놨는데 저는 수업할 때 여러분 교재 안 봅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걸 하고 여러분 실력의 정도를 측정해서 전진적인 얘기를 맞춰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커리를 쭉 볼 때 이제 8차시, 8차시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7차시의 농지경매 주의점에서 실질적으로 농지증이 안 나오는 때가 언제인가 이런 거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잠깐 이쪽 봐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조금 테스트, 그래도 내가 조금 안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A의 땅이 경매 나왔고 B가 요거를 낙찰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A가 토지를 취득한 날, 취득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A가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어느 정도 짓다가 스톱이 돼서 토지만 경매 나왔어요.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돼야 한대요. 어려우면 다시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둘이 같은 소유권이 있다. 이유로 토지나 건물 한쪽만 매각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토지 위에 저당권이 먼저 딱 같은 날 들어왔고 이후에 건물이 들어왔다면 법정지상권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B가 요 10억짜리 토지를 아주 좋은 컨디션인 3억의 낙찰을 받았다. 환상적이죠. 그리고 법정지상권 없다고 해서 건물을 쳐서 날렸어요. 퍼펙트하죠? 예.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런 사람 SNS에 글 띄워요. 그리고 막 본인이 엄청 지존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거기 보면 5차시, 6차시에 뭐라고 했어요? 건축법과 경매 써있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안 받으셨어요? 커리 안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안 받아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7억 원의 갭 투자가 됐다. 엄청나게 잘한 거죠. 이 토지를 받은 B가 여기다 건물 지려고 하면 건물 못 져요. 왜 못 짓는 줄 아세요? 이 토지에는 A의 건축 허가를 받은 인허가권이 살아있어요. 제가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과 달리 저는 20세기 때부터 이걸 했는데 98년, 97년도, 99년도 IMF 때 부동산 많이 떨어지고 현장 막 그냥 3, 4억 감정되는 거 1억에도 잡고 그랬거든요.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요. 문제 없대요. 받았죠? 다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도 했어요. 성공무수 주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땅에다 뭘 하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왜? 종전소유자 인허가 살아있대요. 뭔가 코드가 지금 안 맞아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시 변호사한테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혼자 막 야전에서 그렇게 어렵게 해결하니까 나중에 또 전화 와요. 어떻게 됐냐고. 자기도 궁금하다고. 컨설팅비는 내가 냈는데 지가 나한테 컨설팅을 받으려고 해요. 뭐가 좀 잘못됐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책에서 배우는 경매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매를 강의하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해요. 그리고 제가 경매를 해서 수익 내는 모델들은 여러분들이 배운 거랑은 조금 달라요. 왜? 부동산 경매니까. 여러분 전부 눈을 감아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눈 감아보세요. 머릿속으로 칼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칼. 자, 칼을 생각하고 고정해서 생각하고 계세요. 그 칼 하나 생각했죠? 이 칼로 지금부터 남성분은 면도를 해보고 여성분들은 다리털을 깎아보세요. 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눈 뜨세요. 됐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만 뜨세요. 부엌칼로 여러분 면도하지 말고 그만. 대부분 여성분들이 과도나 부엌칼을 생각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내용 하나를 배우면 그걸로 만병통치약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걸 보여주면 그게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물론 이 중에 중개업 하는 분도 있고 경매 쪽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눈 뜨셔도 됩니다. 예. 아직까지 눈 감고 계셔가지고. 예.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경매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것들은 책에서 배운 거에 뛰어넘는 나머지 얘기가 있어요. 즉 프로세스 솔루션이 8개가 있다. 그 중에 한 2개가 배웠고 그걸로 되면 여러분은 되는 걸로 알아요. 해보니까 안 돼요. 나머지 6개가 막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여러분한테 제가 강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해결 솔루션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다시 볼게요. 여기 우리 앞에 계신 분한테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지적 능력을 무시해서 묻는 게 아니라 한번 테스트하는 거니까 편하게 답해 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곱하기 할 줄 아시죠? 근데 그건 믿어요. 그죠? 본인도 어찌 보면 좀 무시당하는 느낌도 있어요. 이런 질문 받으면. 그죠? 예.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곱하기 할 줄 아시잖아요. 예. 15만 7,684 곱하기 21만 7,774 곱해 보세요. 이분이 여기서 계산기 꺼내서 핸드폰 어플로 계산을 했어요. 딱 끝나면 당신 곱하기 못하지 이런 소리 안 해요. 우리는 현대 물질 문명의 도움을 받잖아요. 강의 끝나면 내가 여기서 자가용 타고 우리 집에 가요. 딱 내릴 때 수희 아저씨가 이주영 씨 다니면 못 걷지 이런 소리 안 해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최대한 주변의 모든 도움을 받을 어때요? 충분한 이 기능적 역할이 돼 있어요. 문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제 어떤 솔루션을 갖다 풀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막 솔루션 하나 푸는 프로세스 과정을 너무 집중해서 공부해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문제 이해되죠? 여러분 필요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솔루션 방향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민법적 내용만 가지고 경매를 푼다. 안 돼요. 다시 볼게요. 경매 공부 이러면 민사집행법,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물권법, 세 번째 채권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 정도 공부하면 된다 이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매 공부하다 보면 이거에 대한 내용 외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얘기들이 부동산 관련 법규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쪽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고 오로지 이쪽에 대한 공부만 딱 되고 나서 하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공부는 조금 더 넓게 확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련 법규, 아까 이런 건축법, 농지법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저긴 제가 어떻게 해요? 일부 얘기만 조금 다 비춰놨어요. 이해되죠? 자, 조금 시간 압축해서 제가 제 방향성 제시를 했어요. 다시요. 부동산 경매거든요. 경매가 아니라 부동산 경매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가 같이 나온다고요. 요거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내용으로 요 얘기를 해볼게요. 매매라는 개념이 있고 경매란 개념이 있어요. 이거 제가 꼭 강의할 때 먼저 서두를 딱 해놔요. 안 그러면 수업할 때마다 자꾸 질문 들어오면 그때마다 답하기 힘들어요. 딱 요거 설명한 거 경매란? 그러면 이제 답이 끝나요. 자 보세요. 매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매매는 일반적으로 청약이 있고 청약의 상대방들이 이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예요. 둘은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노트 잡으셔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충분히 내용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게 매매 계약이에요. 이들은 모두 구속력이 있어요. 책임을 져야 돼. 말 뱉으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경매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청약의 유인이 있고 청약의 유인을 받은 상대방들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이 청약을 해요. 그럼 이런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을 했는데 청약의 유인자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좋은 청약자를 골라서 이에 대해 승낙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경매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 큰 차이 없잖아. 이걸 왜 배우죠? 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좀 친해져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맥주도 한 잔 먹었고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러고 이제 집에 가려고 여기 계신 분이 딱 택시를 딱 이렇게 손을 내서 세웠어요. 문 열고 탔죠? 갑자기 여기 계신 분이 전화가 옵니다. 야, 우리 한 잔 더 먹기로 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내렸어요. 그러면 내릴 때 기사가 뭐 한마디는 할 수 있겠죠. 아이, 왜 탔으면 돈 내고 내려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분은 그럴 수 있는 게 이분이 손을 뻗는 행위가 뭐냐? 청약의 유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택시기사가 차를 세운 게 청약이에요. 여러분 타서 어디 갑시다 하는 게 승낙이에요. 택시기사는 딱 탔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리세요. 거긴 안 갑니다. 이러면 이거 승차거부예요. 거기는 구속력이 있잖아요. 청약은 구속력이 있고 청약의 유인은 구속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 본질의 목적은 돈 벌고 싶어서 오신 거고 여러분들이 경매를 공부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싸게 사고 잘못 사면 일반 것처럼 물려. 이거 잘못됐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샀다가 잘못돼 물리면 되잖아요. 샀는데 이게 잘못됐대요. 뭐 모르는데 나보고 10억짜리 7억에 샀는데 10억 물어주래요. 잘못됐잖아요. 일반적인 매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방이랑 법적 책임을 따져요. 경매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죠? 왜? 법원은 청약의 유인이니까.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못 사면 다 옴박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경매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게 있죠.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눠져요. 자, 사경매는 사인 간의 경매 방식으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경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집 꼬마애가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한 2년 전에 강아지를 사고 싶다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네가 돈 벌어서 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벌어보는데 잘 안 벌어지는 것 같아요. 돈이. 노력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10원짜리 강아지를 판대요. 어디 있느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강아지 사이트가 10원짜리 경매를 하더라고요. 매달 며칠을 딱 올리면 일주일간 경매를 해요. 그럼 10원씩 올라가요. 그래서 10원이면 되겠다 해봐라 10원 줬더니 아빠 딱 오더니 하루 만에 아빠 4만 원을 올랐어요. 8만 원 올랐어요. 9만 원 올랐어요. 계속 10원 10원씩 붙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강아지 값이 17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상술 좋대. 그런 방식으로 파는 게 뭐다? 사경매예요. 경매 방식으로 팔잖아 개인 간에.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공경매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경매는 뭐냐? 그 경매 제도가 법제도 질서 안에서 일어나죠. 자, 공경매는 뭐가 있느냐? 법제도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죠.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법제도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방식 매매가 뭐뭐 있느냐? 첫 번째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법원 경매가 있고, 두 번째가 자산관리공사 공매가 있고, 세 번째가 파산 공매가 있고, 네 번째가 신탁 공매가 있고, 경매 절차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배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일단은 여러분 이 중에 파산 공매부터 배워볼게요. 한 개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만세삼창을 불러요. 부도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파산 신청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 개인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모아놓고 파산 관제인인 변호사가 선임돼요. 그럼 이 변호사는 이 재산에 대해서 채권단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모아놓고 변호사가 청산을 해요. 야, 니네 받을 돈 전부 얼마야? 얘 재산은 요거밖에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공고해서 입찰 원하는 A, B, C, D가 이 사람 재산에 경매 방식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다 가져가면서 돈을 놓고 가면 이걸로 빚잔치를 끝내요. 이게 뭐다? 파산 경매예요. 이건 어디서 하느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니다. 어렵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거 마이크 쓰는 것보다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소리가 너무 좀 인공음이라 좀 더 크네. 예.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파산 공매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할 게 없어요. 오죽 했으면 파산 공매까지 나왔을까? 이런 생각 들어가요. 무슨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신탁 공매가 있다면 신탁 공매는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신탁회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이제 여기서 천천히 설명드려볼게요. 신탁 공매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A가 가정을 해봐요. 500억짜리 땅을 자기가 50억을 들여서 사요. 그리고 90% 대출로 사요. 왜 이런 걸 에코티라고 하죠? 에코티 태운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50억에 대한 현찰을 어떻게 동원을 해놓고 90억 대출로 사서 시공사를 골라서 시공사에게 외상공사를 시켜요. 300억 정도.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800억 규모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그런데 얘가 요거에 대해서 분양을 하니까 분양가가 1,400억 정도 나온다고 쳐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1차 분양을 딱 했더니 분양이 성공적으로 돼서 계약금만 어떻게 해요? 140억이 들어왔고, 다시 1차 중도금 140억 들어왔고, 2차 중도금 140억이 들어왔어요. 얘가 이 돈을 현장에 잘 쓰면 좋은데 3차 중도금 140 들어왔는데 이 돈 500억 넘는 돈을 들고 얘는 날랐어요. 이해됐죠? 이때 나오는 현상. 은행 부실나죠? 이거는 막 피해가 일파만파예요. 은행이 이렇게 부실나면 여러분 지금 은행에 예금한 여러분도 불안한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시공사 부도나죠? 그럼 이 시공사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현장에 걸려 있다면 여러 현장에 자금 조달에 문제가 되면서 다 엎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제일 큰 문제, 수분양자 박살 나는 거죠. 이해돼요? 그게 여러분 굿모닝, 요 동대문에 굿모닝 시티 분양 사기 사건이에요. 요게 딱 문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안 되겠다. 법제도를 바꿔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요. 야, 일정 법률 면적 이상 분양한다? 니네 다 짓고 분양해. 미리 선분양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기업만 좋은 일이 되죠. 중소기업은 돈이 없잖아요. 이해돼요? 중소기업들은 왜 이렇게 우리는 없는 사람들은 사업 못하게 하냐 해서 좋아, 그럼 니네도 선분양하려면 조건이 있어. 모든 걸 신탁회사에다 등기를 옮겨놔. 그럼 내가 시행자가 됐죠? 그럼 나는 신탁계약을 해서 이쪽으로 다 옮겨놨다고요. 요거 이해되죠? 그럼 신탁회사가 등기를 다 갖고 시공사 금융을 짜서 분양을 해요. 그럼 분양받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자 주고 공사비 주고 다 돈 관리를 해요. 여기 있는 시행사는 운영비 정도나 뺏어 쓰지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돼요? 그리고 수분양자가 다 분양된 거 돈을 내면 잔금 다 받은 걸로 가지고 은행 빚 갚고 시공자 대출 어떻게 해요? 시공자가 해준 공사비 다 주고 마무리를 져요. 요거 이해되죠? 그럼 모두가 해피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시행사업 한 4번 해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교수님 대단해요. 왜요? 이랬더니 아니 그렇게 몇백억짜리 시행하면서 어떻게 강의하러 다니냐고, 바쁘지 않냐고. 안 바빠요. 처음에 딱 계획만 해가지고 넘겨주면 얘들이 다 끝내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분양률만 체크하면 되니까. 오히려 조그만 땅 사서 빌라 짓거나 이럴 때가 더 바빠요. 그건 직접 가서 다 봐야 되니까. 저쪽에 뭐 저쪽 화성에 지금 해놓은 것도 오늘 보니까 또 하여튼 뭐 이렇게 준공 내려니까 지하수 관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 관정 다시 파야 돼가지고 비상 걸려가지고 아침에도 골몰이 이렇게 하고 왔는데 개인 거는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신탁회사가 다 처리해요. 근데 만약에 가다가 분양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스톱이 됐다. 그러면 이거 지금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신탁회사가 막 아는 사람한테 네가 해봐 이럴 거면 특혜 시비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저걸 좀 닫고 우리 에어컨을 좀 틀을까요? 소리가 너무 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신탁회사가 이거를 그러면 시공자, 은행, 수분양자, 이해관계가 복잡할 때 잘 팔아서 현장을 팔아서 그 돈 들어온 걸로 이걸 다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걸 팔 때 경매 방식으로 판다고요. 이게 뭐다? 신탁공매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지금 신탁공매까지 배워서 하라. 이건 좀 무리가 있어요. 안 돼요. 야, 배웠으니 나 오늘 저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해되죠? 네, 그냥 개념으로 알아두시란 얘기고 다만 신탁공매에서는 하나 담보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조금 받을 만은 해요. 담보신탁. 아까는 개발신탁이었어요. 개발할 때. 담보신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원장님 얘기하는데 내가 들리는 사람만 들으세요. 처음 배우는 사람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큰 식당을 해요. 그래서 이 식당이 무지하게 잘 돼서 개인 이름으로 이주왕 이름으로 식당을 해서 직원이 한 50명 됐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 식당 대형 식당이 한 2년째 스톱이 된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근데 내가 번 돈이 있어 버티다 2년 만에 올인됐어 이제.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가동을 할 때 이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식당 건물에서 은행에 저당 설정해서 대출금 딱 받은 걸로 식당을 다시 한번 돌려보려고 해요. 원자재도 사고 막 해서. 근데 은행에서 대출해 주려니까 문제가 있어요. 은행에 딱 보니까 1순위에 이제.
경매 넘어가면 자기들이 환가된 거에서 이거 제일 먼저 받아요. 요거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직원이 50명이에요. 만약에 내가 월급 밀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요거 이해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식당 못 살리고 넘어가면 은행이 1순위인 줄 알았는데 월급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3개월 일금은 먼저 줘야 돼, 50명을.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1순위를 받을 줄 알았더니 직원들 월급 다 가져가니까 받을 게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신탁계로 신탁 딱 넘겨버려요. 그럼 이게 담보 신탁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등기가 딱 이 조항에서 신탁회사로 넘어가면 저당권은 없어요. 그런데 을구도 깨끗해요. 근데 수익자라는 게 생겨요. 수익자가 은행 일수익자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럴 때 내가 지금 망하면 신탁회사가 자기들이 그냥 자체 매각해버려요. 그래서 은행에다 돈 딱 주고 끝내요. 여러분 임금채권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게 뭐다? 담보신탁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괜찮아요? 요거 지금 이해 안 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이 데이터를 믿질 않아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배당편에서 배우겠지만 생존에 대한 것들은 순서를 바꿔줘요. 본인이 임금채권 전체가 아니라 3년을 못 받았다면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먼저 줘요. 그런 것들은 다는 아니지만. 근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3개월분 임금이 300씩 1000만 원이잖아요. 인원이 만약에 얘기한 대로 한 50명 되면 그 5억 돈이잖아요. 그럼 은행은 자기들이 제일 먼저 받아갈 줄 알았더니 걔 5억 주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게 없다. 이럴 때 담보신 딱 거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체크합니다. 지금 내용 이해 안 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인원이 10대병 돼도 한 명은 안 돼야 맞아요. 우리가 논문 같은 거 쓸 때 신뢰도 100% 이런 논문 통과 안 돼. 그건 논문이 아니에요. 다시요. 이해 안 되는데 분위기 때문에 손 못 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분요? 네. 손 들은 저분한테 고맙게 느끼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거. 두 분. 네.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탁공매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나중에 신탁공매 중에 담보신탁공매 이런 건 좀 관심 가져볼 만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신탁공매, 파산공매는 됐죠? 지울게요. 칠판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 공매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실질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국가 등에다 세금이나 납부해야 될 돈인데 못 냈다면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예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는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검색해요. 그리고 거기다 압류를 붙여요. 압류를 붙이고 경매 방식으로 매각해서 여러분이 체납된 돈을 받아가요. 이게 뭐다? 압류부동산 공매예요. 그리고 압류부동산 공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법원 경매와 가장 유사합니다. 즉 권리관계가 복잡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확장한다면 압류부동산 공매, 그 다음에 담보신탁 공매 이런 쪽은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수익을 내볼 만은 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개반신탁 공매나 이런 거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요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 어떤 게 또 나오냐면 비사업용 공매가 나와요. 비사업용 부동산 공매는 뭘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우리 여기 한번 지도 좀 그려볼까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이쪽 강북, 한강 북쪽에 다 사시나요? 한강 남쪽에서 오신 분? 없어요? 응. 여기 보면
자, 이런 거 이제 실제로 보여드릴까요? 거리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커피숍이 참 멋있게 되어 있죠. 근데 너무 작죠. 건물이 좀 이상하죠. 어디 이런 건물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2013년으로 바꿔볼까요? 뭐가 있어요? 경찰서가 있죠. 옛날에 여기가 이제 파출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대로 4개 이상의 파출소를 하나로 지구대로 통합했잖아요. 그러면 이 파출소가 통합돼서 여기는 안 쓰게 된다면 요거는 경찰청 업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어떻게요? 업무용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비사업용 부동산 이런 것보다는 비업무용이라고 바꿔볼까요? 그러면 예. 비업무용 부동산이 있으면 이런 거를 매각할 때 어디다 매각을 의뢰해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요. 그럼 자산관리공사가 경매 방식으로 판다고요. 이거 이해됐죠? 저거는 제가 나온다고 할 때 우리 사무실 인덕은 바로 앞쪽이에요. 앞쪽이어서 이거 나왔을 때는 제가 받으려고 딱 서치를 했는데 갑자기 물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커피숍에 들어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매각이 아니라 임대로 했더라고요. 10년 임대로 하는 걸 입찰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임대해서 여기다 커피숍 하고 나서 나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람 인테리어 많이 해놔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돈 많이 들였는데 이렇게 해서 커피숍 싹 고쳐갖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는 게 나올 때가 있다고요. 정리됐죠? 자, 절 보세요. 왜 기업이 잘 나가다가 부도났어요. 그럼 부도난 기업들 어떻게 해요? 국가 등이 이제 막 지원해주면 공적자금 투입해주면 재산 강제 정리시키죠. 그러면 그 기업들이 회사가 4군데 있던 걸 한 군데로 통합해요. 그럼 4군데 건물이 하나로 뭉치니까 3군데 건물은 안 쓰잖아요. 그럼 이 3군데 건물 팔아. 이것도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로 나오는 거죠. 요거 이해됐죠? 또 다른 게 있어요. 이제 은행. 지금 내가 여기 계신 분요? 앞에 계신 분. 되게 이 중에 제일 공부 열심히 하시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 그죠? 중개사 공부 안 하셨어요? 아, 그럼 제일 열심히 하셔야 돼, 이제. 그런데, 그럼 계속 집에 계시다 오셨어요? 아니면 뭐 다른 사회생활 동안 하셨어요? 집에 있다 오셨어요? 되게 전투적으로 지금 막 모습이. 그러면, 본인이 은행에 근무하는데요. 지점장인데, 내한테 이제 수업을 들은 게 그런 정이 있어서 이게 내 건물인데 대출을 해줬어요. 이게 한 50억인데 감정해보고 뭐 따져보니까 30억 나가도 힘든데 한 20억 정도 나가기도 힘든데 안면이 있어 지점장 재량으로 30억을 해줬어요. 요거 이해됐죠? 근데 내가 이제 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경매가 나와요. 50억에 너무 뒤로 숨지 말래요. 자, 그런데 카메라가 좀 각이 안 나오네. 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가만히 뒀다가 누가 유찰되더니 20억이 가져가면 은행 지점은 10억 손실 난 거예요. 집에 가야 돼, 이제. 이해되죠? 그 이제 회의를 한 결과 자구 노력을 해요. 본인들이 방어입찰이라고 하죠. 30억의 낙찰을 받아요. 이해돼요? 그럼 이건 누구께 돼요? 은행께 되죠. 은행이 울며 겨자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울며 겨자 먹게 한 다음에 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명도를 끝내요.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은행의 여신 수신 업무랑 상관이 없는 부동산이죠. 이것도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로 나오는 거예요. 자산관리공사에. 이해됐죠? 그럼 이런 게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그리고 매각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해요? 위탁부동산 공매 이런 표현도 쓰여요. 이해됐죠? 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뭔지 아시겠어요? 가끔 보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나올 때가 많아요. 원래 본연의 업무랑 상관이 없이 보유하게 된 거를 공정한 매각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탁한다. 위탁부동산 공매도 되는 거고
요거 이해되셨죠? 예. 자, 요런 거부터는 조금 볼만한데 이건 조금 덩어리가 커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입부동산 공매라는 게 있다고요. 자, 유입부동산 공매는 이런 개념입니다. 천천히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유입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계속 예를 들을게요.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예. 본인 지점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어요. 아까처럼 50억짜리 감정 좀 해서 무리한 대출 30억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상가상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역이 공동화까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IMF 못지않은 어떻게 경제적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만세삼천 부리고 딱 없어지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요? 경매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30억 대출해줬는데 이게 전에 50억 감정인데 지금은 20억밖에 감정이 안 나와요. 이해되죠? 그럼 이걸 30억에 받아도 은행은 25억 감정된 거니까 5억 손실 난 거예요. 이럴 때 은행은 굉장히 심각해져요. 자, 이럴 때 은행은 지금 신용도가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게 막 구성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불 준비금 막 높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0억 들어오면 전에 9억 대출 나가고 1억은 갖고 있어야 돼. 1억은 대출을 찾는 사람 내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 부실 났어? 그럼 어떻게 지불 준비율이 50% 막 돼요. 그럼 10억이면 5억을 남겨놔야 돼요. 이럴 때 은행이 사는 건 뭐냐? 양성 채권을 막 회수하기 시작해요. 지불 준비율 맞춰야 되니까 이분 잘 돌아가는 회사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간 끝났다. 돈 갚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흑자부도 나요. IMF 때 그랬거든요. 그럼 어때요? 국가 등은 공적 자금을 마련해서 어떻게 해요? 자산관리공사를 밀어줘요. 그럼 자산관리공사가 딱 내가 이제 부장이 나오죠? 여기랑 딜해요. 야, 니네 지금 이거는 문제 심각하고 니네 은행 부도나겠다. 야, 그거 30억짜리인데 25억에 우리가 채권 사줄게. 그럼 이쪽은 5억 손해보고 채권을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채권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요거 이해되죠? 그리고 자산관리공사가 어떻게 해요? 이거 채권자로서 자기들이 경매를 넣어요. 그러니까 법원 경매 가끔 보면 채권자가 자산관리공사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은 능력도 좋다. 어떻게 자산관리공사에서 돈을 빌렸을까? 거기 빌린 게 아니라 채권이 유입돼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산관리공사가 경매를 던져서 잘 받으면 회수하고 끝내는 거예요. 못 받으면 자기들이 방어업체 20억에 들어가는 거죠. 요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들이 갖고 있다가 싹 설거지 끝내고 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경기 좋아질 때 경매 방식으로 팔 때 이게 뭐다? 유입부동산 공매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유입부동산 공매는 누구 거겠어요? 자산관리공사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누구 거예요? 대부분 은행 거예요. 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 한 거니까. 유입부동산 공매는 누구 거예요? 대부분 자산관리공사 거예요. 은행 대신 자산관리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 했다. 이렇게 하면 딱 얘기가 끝나요. 요거 이해되죠? 여러분, 요 정도까지가 이제 공경매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때가 되면 이따 쉬는 시간 되면 여러분 여기 A4용 좀 달라고 해서 조금 갖다 놓고 적고 다음 주부터 노트 같은 걸 좀 갖고 오세요. 적어두면 좋을 테니까. 내용들은 요 안에 다 있긴 있는데 제가 판서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걸로 아주 책 보면서 읽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경매 방식 파는 거를 법제도 질서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 게 뭐가 남았느냐? 법원 경매가 나왔죠. 법원 경매. 그럼 이제 법원 경매는 뭐가 있느냐?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임의 경매, 두 번째 강제 경매, 세 번째 동산 경매, 네 번째 형식적 경매. 요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 강의를 여기 두 분은 제가 아는 분 있지만 제 강의를 오늘 처음 듣는 분, 저 오늘 처음 보는 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근데도 여기 이해도가 좀 높아요. 거의 다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해되죠?
안 되죠? 예, 근데 그 습관적으로 고개 끄덕끄덕하죠? 예. 자, 그럼 몇 명 안 되니까 얼굴 맞대고 있어서 끄덕끄덕은 해야겠고.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법원에서 경매 방식으로 팔 때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채권 채무 때문에 그래요. 채권자, 채무자가 있으면 돈 주고받고 풀어야 되니까 경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중에 여러분 이제 이 형식적 경매는 뭐를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두 분이 내 수업 듣고서 저 땅을 공동으로 샀어요. 두 분이 사이가 좋았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막 이 서로 간에 안 맞는 거예요. 나는 팔자. 여기는 갖고 있으면 돈 되니까 팔지 말자. 그럼 둘이 같이 공유로 갖고 있다가 둘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분할하자. 분할을 할 때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땅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대학교예요. 그죠? 대학교 정문이 여기예요. 그러면 분할할 때 어떻게 분할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본인이 여기 갖고 싶어요, 여기 갖고 싶어요? 여기죠. 여기는요? 여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분할 서로 안 되니까 둘이 얘기했어요 또. 그래, 그럼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 대학교 정문 여기 있어요. 본인 여기 갖고 싶어요, 여기 갖고 싶어요? 여기는? 여기 둘 다? 둘이 그렇게 의견 일치하는데 왜 싸웠을까? 보세요. 이거 분할 안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방법은 뭐로 해야 되느냐? 연구를 거듭하니까 이렇게 잘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차라리 현금 분할하자. 경매 방식으로 팔아서 돈으로 나눠가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 경매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가끔 경매가 나올 때 보면 공유물 분할을 통한 형식적 경매 뭐 이런 표현 나와요. 이건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둘이 나눠 갖는 과정에 나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산 경매가 있어요. 동산 경매는 뭐냐면 이 얘기죠. 질문. 우리 한번 질문 답해 보세요. 동산은 뭐고 부동산은 뭐죠? 동산은 뭐죠? 옮겨지는 게 동산. 부동산은 안 옮겨지는 게 부동산? 맞아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동산은 뭐고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은 리얼 이스테이트 영어로. 그럼 동산은 안 리얼 이스테이트. 예, 물건 같아.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을 알면서 답하는 거 맞죠? 예, 지금 알겠어요. 우리 동산은 뭐고 부동산은 뭐죠? 잘 몰라요. 그게 낫죠. 여기는 동산 뭐고 부동산 뭐죠? 이런 생각도 들죠. 아이씨, 괜히 앞에 앉아서 계속 내가. 두 번째 분 동산 뭐고 부동산 뭐죠? 동산은 자동차가 그걸 나한테 거꾸로 물어보면 안 되고 지금. 역사 얘기 또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고 짧게 할게요. 여러분 중국을 처음 통일한 왕이 누구죠? 진슈양이에요. 진슈양이 중국을 통일할 때 딱 하나 때문에 중국을 통일해요. 뭔지 아세요? 석궁. 여러분 이렇게 칼과 창은 서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 적이 죽어도 내가 몸이 상해요. 근데 활은 멀리서 쏘니까 나는 안 상하고 적만 죽이잖아요. 문제는 활을 쏘는 군병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려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군병은 전시에서 갑자기 확 몰살당할 때가 있어요. 왜? 군병이 한 300명이 배치해서 활을 쏘는데 이쪽으로 적병이 말이 한 마리 들어왔다. 그럼 말이 한 마리가 다 치고 들어가요. 다 죽어요. 그럼 여기는 한동안 군병을 보충하지 못해요. 훈련할 때 시간이 걸리는데 막대기에다 해서 석궁을 개발하니까 농민군도 딱 5분만 가르쳐주면 석궁을 쏴요. 창칼은 못 달아도. 이해돼요? 그 석궁을 딱 해놓고 성에다 고정해놓고 막 쏴대면 막 병사들이 성을 공략할 때 적병이 목을 못 내밀어요. 이걸로 중국을 통일해요. 그랬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북방으로 나갈 때 부딪힌 게 흉노족이에요. 워낙 빨라요. 석궁병이 못 맞춰요. 고정된 성에 쏠 때랑 틀리잖아요. 쏘고 안 맞았네 하면 다시 장전할 때 말이 들이쳐요. 다 죽는 거예요. 이때 진시황이 혼자 살아 돌아와서 만리장성을 쌓아요. 그리고 북쪽은 니네 땅, 남쪽은 우리 땅 넘어오지 마. 그리고 진시황이 죽고 나서
항우랑 유방이랑 싸우잖아요. 그때 항우가 지고 유방이 이기죠? 유방이 이기고 나서 북방을 더 정벌하고 갈 때는 흉노족이 깨강정이 돼요. 왜? 항우와 유방이 싸우면서 등장한 업그레이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기병이 아니라 철기병이에요. 말과 사람이 갑옷으로 감싸요. 그러니까 흉노족이 빨리 와서 땅 쳐도 칼이 날아가고 부러지는 거예요. 놀래서 철기병이 도망을 가요. 도망가면서 부딪힌 게 어디냐면 유럽으로 들이치면서 게르만족이랑 만나요. 중세 이동에 게르만족의 이동. 이게 중세에 굉장히 혼란을 줘요. 그래서 이게 게르만족을 딱 만나니까 그 표현이 지금도 많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왔나 모른다. 이 표현들 나오잖아요. 갑자기 나타났더니 막 박살이 나요.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막 완전히 박살난 산속에 숨어요. 숨었는데 이제 여기 다 숨었어 이렇게 세 분이. 근데 게르만족은 점령을 하면 거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흉노족은 떠나요. 또 다른 데 약탈하러. 그러니까 이제 산속에 숨어 있다 보니까 다 떠난 거예요, 걔들이. 내려다 보다 내려왔어요. 본인 집이 있어요. 들어갔어요. 끝났죠? 본인은 내려왔어요. 보니까 본인 집에 불 탔어요. 잘 데도 없어, 먹을 데도 없고. 근데 옆집이 멀쩡해요. 겨 있어요. 그럼 어떡할래? 여기 그냥 주저앉아서 글로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 집 주인인데 안 오면 좋아요. 죽어서. 근데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분이 점거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 놓쳤다. 딴 데로 가요. 여기 나가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나가라고 하죠? 되게 착하신 분이네. 나가라고 한다고요. 이해돼요? 그럼 본인 나가요? 안 나가요? 너는 뺏겼다. 지금 내가 다시 찾으니까 내 거다. 싸움이 나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법이 발전이 돼요. 이거를 이런 거에 대해서 법논리가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베레라는 그런 법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등장했느냐면 야, 우리 일반적인 소유권은 점유로 공시하는데 이제부터 등기로 문서화시켜보자. 문서화시켜놓고 내 집에다 문서증 갖고 있으면 도망갔다 와서도 문서 내밀면 내 집이라고요. 이 사람이 있는데 네 집이라 주장 문서 봐봐 없잖아. 그럼 내 집 주장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서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이거 와치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왜 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점유하니까. 근데 똑같은 와치인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강의 중에 풀어놓고 나갔어요. 강의 끝나고. 청소하는 아줌마가 딱 와서 보면 1시간 전에 여러분 내 거라고 했지만 지금 딱 볼 때 똑같은 와치인데 이거 누구 거 이 생각하잖아요. 왜? 점유가 깨졌으니까. 점유로 공시하는 게 동산이에요. 이해됐어요? 다시 볼게요. 아까 자동차 얘기하셨잖아요. 자동차. 지금 저희 기사가 저 밖에서 자동차에 앉아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 지나갈 땐 저 젊은 애가 차 갖고 있네 이래 보일 수 있지만 그 기사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죠. 왜 제 거예요? 조석 앞에 딱 열어보면 자동차 등록증에 이주환가라고 써 있으니까. 이해돼요?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등기 등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에 자동차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선박 항공기도 나오잖아요. 다 등기 등록 돼 있잖아요. 집도 등기 등록 돼 있고. 이해됐어요? 등기 등록되지 않고 소유권이 있는 건 뭐다? 구분되셨어요? 그러면 경매로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막 그 사람 재산을 찾아보니까 집에 보니까 무지 고가의 TV도 있고 소파도 있고 안마의자도 있다. 그럼 이런 것도 경매를 붙여요. 그럼 이게 동산 경매가 나와요. 요거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볼게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고 나 동산 경매도 해보겠다. 그거는 아니에요. 단 이거는 얘기할게요. 이게 왜 공부범위 필요하냐면 이 집을 경매를 받았는데 이 집에 이런 동산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거는 명도에서 복잡해져요. 지금 제 얘기 뭔지 이해되셨죠? 명도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보는 게 본 게임으로 딱 들어가 보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이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 본 수업에 들어가는 건 요게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근데 임의 경매 강제 경매는 시간 됐으니까 우리 10분만 좀 쉬었다 할까요?